오늘의 플러스, 비핵화 대화의 가능성과 북핵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과 관련돼서 무력 충돌 전 세계를 긴장시켰는데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북한 문제에도 이입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전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예, 일단 그 미국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이 뭐 협상을 계속 제안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겉으로는 뭐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을 압박한다. 뭐 이런 이중성에 대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뭐 이번에 케이스가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가장 북한이 얘기했던 이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죠. 겉으로는 뭐 그 핵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란과 얘기를 하다가 미국의 공격이 연이어 이어지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이중성 때문에 미국의 신뢰도가 상당히 이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저 정도 핵 개발 가지고는 어림도 없구나. 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더 전력을 증강해서 미국이 손도 못 대게 해야겠구나. 이쪽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더 자신들이 선택했던 핵무기 고도화의 길이 옳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재래식 현대화, 그다음에 핵무기의 고도화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을 미국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취했던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예. 이 한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북한은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온 뭐 워싱턴 포스트의 얘기로는 이스라엘이 1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작전을 펼쳐왔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먹힌 거죠. 미국을 잘 이용해서 공격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칫 한국에도 이런 유사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 소위 완전 단절을 하고 절연을 하는 그런 모드를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더 있겠다. 괜히 친해져 봐야 그 별로 이득이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북미 협상에는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 그다음에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일 가능성,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거리를 둘 가능성 이렇게 높아졌다 봐야겠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 농축 핵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도화를 해가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히는데 동의하게끔 만든 계기가 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더 핵시설과 핵과 관련된 무기 체계를 더 공고히 했을 땐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는 있겠구나. 오히려 지금 협상하는 척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더 보이는 게 어떨까. 이런 결론은 결정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란 사례에서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협상,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접촉, 대화, 협상이라는 단계로 이제 나눠서 본다면은 네. 일정하게 대화 이상의 이제 관계로 이제 가면서 뭔가 만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지가 확인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핵을 보유할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포기할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제 이제 구체적인 실무적 과정에서 내가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진짜 실무적 과정으로 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서로 간에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소재 삼고 명분 삼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핵 포기 의사가 없어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이나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2019년, 2018년에도 북미 협상을 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북한과 미국이 핵 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봉합이 됐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란 사례를 적용했을 때 얘는 완전히 핵 폐기할 의사가 없네. 그렇다면 결국 외과적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명분이 제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협상이 오히려 자신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접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래도 얘기를 하자라고 신호를 보내면
적당하게 만나주는 척은 하는 거죠. 네. 접촉은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속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든 트럼프 행정부를 좀 관리하는 거죠. 지나치게 협상으로 가서 협상으로 갔을 때 미국이 전적으로 북한의 의사를 받아들이거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남은 임기를 일종의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촉도 좀 해보고 일정 부분 얘기도 들어보면 대화하는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북한과 어떤 실무적 협상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협상 국면으로 가기에는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동하고 우리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인 여러 컨디션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이란 상황으로 귀결됐지만 동북아는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달리 흘러가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갈등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예. 특히 이제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 종파, 부족으로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 국면들이 국가라는 외양을 띠고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종파, 예. 부족의 문제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을 국가라는 논리로 상대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외부 세력의 개입의 패턴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이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해왔는데 실제 이게 굉장히 극단주의를 어떻든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 동북아 현실이 좀 다르죠. 이 국가 대 국가의 논리가 철저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전략적 개입. 그러니까 전략적 개입이라는 건 주로 동맹이라든가 외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략적 개입을 하는 쪽에 가깝지 군사 개입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동북아에서 군사 개입을 한 사례는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 대 국가 또 동맹 관계를 통해서 주로 제어하고 있다는 거고 경제와 정치 체제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예. 있죠. 그래서 약간 종교와 이 국가가 약간의 이제 동일시되거나 아니면은 이중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면은 대부분 동북아과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은 북한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는 주로 북한 의 외교전, 그다음에 동맹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억제 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주요한 어떤 틀이 돼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동하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격차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동 문제 그리고 동북아 문제 중에서 어디에 더 본인들의 관심사를 더 크게 두고 있을까요? 예, 이제 순위상으로 일단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일단은 유럽,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동 문제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북아나 북한 문제는 순위 자체에서 거론은 안 했어요. 근데 주요하게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혼명을 했죠. 예. 난 굉장히 친하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직접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북한이란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뭔가 우선순위가 정리되면은 동북아 문제, 특히 이제 북한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이 중동은 그 하마스 공격으로 상당 부분 촉발된 이 중동 사태를 지금 이란을 비롯해서 이란을 맹주국으로 한 주요한 세력들이 약화될 수 있는 좋은 국면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국면적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시기에 중동 질서를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한번 넣은 것으로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였지만 사실상 휴전 자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이고 러시아가 쉽게 지금 협상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자신들이 필요한 그 재탈한 지역을 확실하게 재탈환하고 나머지 동부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전세를 유리하게 몰아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일단 약간 뒤로 지금 제껴진 상태고 오히려 중동 문제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성과를 공고히 한 쪽으로 더 우선순위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영순위 해결책의 대상이었는데 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중동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또 이제는 북한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참에 성과 낸 김에 북한 문제도 더 불씨가 커지기 전에 일단락을 짓겠다. 이렇게 좀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그 트럼프의 의지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약점은 사실 시간이거든요.
단임이고 채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프로세스를 밟아서 성과를 내려면은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를 다 이뤄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중동 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지금 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불안 정상가에 가면은 이것도 역시 그렇게 만만하게 성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북한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북한이 수용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비핵화라는 문턱을 과연 일정 부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북한이 비핵화의 문턱을 세워놓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미국이 북한을 견인하고 대화의 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요구하는 문턱 수준을 좀 낮춰줘야 돼요. 그러게 결국은 비핵화 원칙을 일정 부분 후퇴시키거나 좀 더 약화시키거나 아예 제거하거나 이 셋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거를 한다는 자체가 한국과 일본의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되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이 원칙을 폐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외교적 갈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협력이 균열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비핵화 원칙을 트럼프가 제거를 했다 또는 낮췄다고 하더라도 그럼 북한은 과연 수용하느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장기적인 핵군 축인 내지는 핵 군비 통제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간다는 건 10년 이상을 생각을 하고 조금씩 위협을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트럼프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음 정권 예를 들면 미국의 다음 정권이 그걸 지속할 보장이 돼 있느냐. 그걸 지속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 다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약세의 이행의 보장 능력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굉장히 그걸 낮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턱을 낮추는 것도 어렵고 문턱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냐 여부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핵군비 통제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는 그런 군축 틀이라든가 군비 통제의 엄격성을 어느 정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그것도 또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상까지 가는 과정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접촉 정도는 일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가긴 참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란 역시도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다양한 핵 협상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 이런 트럼프가 이번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 같은데 혹여나 북한에게도 이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배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한미가 계속 통화 억제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 강화한 것이 결국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제2격도 가하겠다라는 틀에서 이제 만들어져 온 체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이란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참 이란 사태를 보면서 그러면 북한에게도 저게 적용돼서 외과적인 공격 수술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지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지리적은 뭐냐면 이란과는 지형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북한은 완전히 산악 지형으로 돼 있고 폭격의 경험이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폭격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 체계는 상당히 달라졌지만 엄청난 폭격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전에서 떨어진 폭격 양보다 폭탄 양은 더 많아요. 그만큼 굉장한 폭격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5, 6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지하화를 터널화를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미국의 폭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하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시설 역시도 더더욱 이제 지하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워낙 산악 지형인데다가 그런 지하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란과 같이 이렇게 쉽게 몇 개 안 되는 시설을 그냥 폭격하는 수준으로 무력한다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핵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 다음에 핵 소형화하는 이제 그런 정밀한 조립기 시설, 그 다음에 또 핵과 관련 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을 만드는 시설, 또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산재에 있는데 이게 다 지하화돼 있어요. 저기 이란처럼 몇 개 안 되는 시설을 그냥 하는 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자칫 만약에 미국이 그걸 식별해내지 못했던 어떤 시설이 존재하고 그게 생존했다. 그래서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상당 부분 한반도라든가 미국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일단 힘든 부분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란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건 이란이 맹주국으로서 상당 부분 별로 경쟁자가 없는 상태의 정도로 상당히 맹주국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강해지기 전까지는 그 주변국에서 인접해가지고 뭐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같이 인접한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그 강대국과 국경적으로 마찰하거나 국경적으로 접한 그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다르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와는 동맹 조약을 맺고 있어서 그 사조에 상대방이 공격받으면 같이 참전해서 싸워준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을 바라보고 전략적 이익에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외과적인 어떤 공격을 가한다, 전면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직간접적으로 어떻든 개입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정학적 환경에서 공격할 수 있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군사적인 측면인데 러시아의 핵 개발 수준과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은 현격하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은 굉장히 현격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투발 수단이 굉장히 다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이 다종화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식별된 것만 46종이에요. 미사일만. 근데 거기에서 핵이 탑재 가능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중 용도가 가능하죠. 이중 용도라는 건 제식탄두도 쓸 수 있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이중 용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 용도화 돼 있다라는 건 상대한테 엄청난 위협을 주거든요. 저 상대가 재래식으로 공격하는지 핵으로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하화되어 있고 요즘은 이동형, 뭐 테일로, 그다음에 뭐 저수지에서 쏘기도 하고 철도로 이동해서 쏘기도 하고 결국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지 않는 한 이런 공격을 과연 이런 생존력을 과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란과 동일하게 미국이 이런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 보면 이란보다 북한의 핵 전략이 훨씬 고도화됐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력으로 뭔가 이거를 외과적 수술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럼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냥 국제사회가 못 본 척하는 핵 보유국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 사실상 가장 우리가 이제 불편한 어떤 미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비핵화의 협상에 북한이 나서지 않거나 또 뭐 예를 들면은 핵 군비 통제라는 특별한 어떤 트랙으로 북한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까지 이루는 상황.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남북한의 전력을 비대칭 관계라고 했거든요. 북한은 핵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현격하게 약한. 그러나 한국은 핵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확장 목적이 있고 거기에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비대칭 핵을 갖고 있는 국가와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봤는데 최근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근에 구축함 2개를 최연호 강건을 2개를 진술을 했죠. 그리고 실제 거기서 탑재해서 무기를 쏘는 장면까지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제 잠수함이라든가 또 정찰위성이라든가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그걸 갖춰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재래식 전력까지도 동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적 약세였던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균형을 찾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남쪽과 대화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혀 그런 선택지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지, 핵을 보유한 것 자체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직접적인 지지 이런 걸 받으면서 이것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핵을 보유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는 수준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금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뭔가 결의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는 구조가 됐죠. 이미 무력화가 상당히 됐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조금 더 간다면은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미 뭐 스웨덴 시프리라든가 여러 곳에서는 이미 다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간주를 해버려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승인해 주느냐, NPT 차원에서 승인해 주냐라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이미 거의 확보된 상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박사님 말씀을 쭉 다 듣고 나니까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던 전략이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옳았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죠? 예,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연설이라든가 김정은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략적 안정, 예. 전략적 균형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전략적 안정이란 말은 주로 어느 국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면 예.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주로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서라든가 국방 전략서를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 안정성을 어디가 취약하고 뭐 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전략적 취약성이라는 건 결국 자신들이 지역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이 지금 취약한지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핵으로 어떻게 억제력을 가질지 또는 군사력을 어떻게 투영해서 투사시켜서 안정을 찾을지 뭐 이런 방식의 논리를 펼칠 때 전략적 안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심지어 북한이 이제 전략적 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핵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의 안정성의 측면들 그다음에 혹시 뭐 군비 경쟁을 지나치게 너무 해서 자신들이 군비 경쟁에서 혹시 밀릴 가능성 이런 예. 군비 경쟁의 안정성 다양한 안정성들에 대한 개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 안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핵을 가진 국가로서 내가 어떻게 지역에 또는 자기가 해당되는 영내 예. 그다음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핵을 가지고 전략적 수단을 가지고 자기가 안정성을 찾을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이런 전략을 너무 단순하게 뭐 대미 그냥 억제한다, 대남 억제한다,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 부분 전략적 지위를 갖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미국을 차단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의 일종의 연대 전선을 예.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 목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 이 핵무기를 통해서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전략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다국화된 질서 속에서 편승해 가지고 일정한 연대 전선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다 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이라는 수단은 북한에게는 이제 단순히 그냥 억제 수단 이상으로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자원이라도 많은 나라이니까 핵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고 디벨롭 시키는데 어떤 자금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나 드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핵은 계속 개발하고 또 최근에는 엄청난 규모의 구축함마저도 진수하는 모습도 보게 됐는데 도대체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까지는 북한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화죠. 예. 북한의 외화벌이가 이제 들어오는 그 일종의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고도화된 무기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에다가 이제 소위 파는 무기 수출이 이제 주요한 수입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매년 금을 채취를 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금 채취하는 아주 5호 관리소라고 금 채취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채취해서 주로 이제 파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인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 이게 주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뭐 예전에 90년대까지면 한 30억 불, 40억 불 정도 그렇게 돌았다. 거기에서 무기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봤는데 네. 이후에 이제 사실 PSI죠. 소위 이제 이 무기를 수출하는 이 소위 항로 활동 예. 이 자체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 그래서 무기 수출도 상당히 루트가 이제 제한이 된 거죠.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외화 수출 대금도 상당 부분 줄어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의 이제 노동자 파견이라든가 중국과의 경제 교류 이것이 상당 부분 입장 그 대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파견돼 있고 또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런 것이 대체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주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좀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나 식량이 들어오는 어떤 루트들이 이 정도 포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해상 또는 육상의 통로들을
개건하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이 대체로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의 대부분 이제 무기 개발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보통 이제 미사일 하나 개발하는데도 10년 이상 또 거기에 엄청난 이제 재정이 들어가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나름대로 국가 재정 자체를 북한이 당국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노동력 이런 것이 대부분 자본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상태에서 투여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고려돼야 된다고 봐야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미국의 입장을 이제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도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용한다? 아니면 북한이란 나라는 어떠한 뭐랄까요? 대상자로 우리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을지 그 관점도 궁금합니다. 예, 이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약점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그만큼 매력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북한에게 그런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그럼 가장 뭘 원하는지를 미국이 파악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어떻든 정권을 계속적으로 수호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전략적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외교적으로는 북미 수교가 방법이 있고 또 군사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정치적으로까지는 인정을 못하더라도 사실상 인정하는 뭔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핵군비 통제의 당사자로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핵군비 통제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상 승인 효과가 이제 발휘되는 거죠. 또는 경제적으로는 아예 이제 국제적인 교육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인데 자, 이 세 개 모두 북미 수교, 핵군비 통제, 제재 해제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의회를 경유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반대를 무릅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죠. 이게 과연 이제 2년, 3년 내에 과연 달성 가능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북핵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장기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매우 제한돼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수단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상 그런 거는 어떻든 우리가 그냥 머리에 전략적 수로서는 상상해 볼 만하지만 실제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앞서 일부에서부터 계속 박사님께서 진단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못 본 척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해가고 있는 그 트랙을 여전히 계속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불리하다고 판단할까요? 그래서 이전에 한 2000년대 그러니까 2014년 15년 2014년 15년 전까지는 상당 부분 불편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2017년까지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죠. 중국과 러시아가. 근데 2018년부터는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 중국이 저 정도의 고도화 의지, 핵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실제 저런 개발 속도라면은 일단 저걸 국제적인 어떤 트랙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도 했고 또 하나는 다극화 질서가 가시화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단일 패권이 상당 부분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중 전략 경쟁에다가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지역 강대국으로서 부상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극화된 질서의 측면에서 보니까 미국을 견제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활용도가 예전에 무작정 미국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정책이 아니구나. 일정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적극적으로 최근에 북러 동맹을 가시화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활용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서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거기에 전력 투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뚫고서 어쨌든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진출로를 확보를 계속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북극로가 요즘 부상되고 있잖아요. 북극로를 자신들의 군사기지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영역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을 동북아 특히 이제 이 한반도 영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계속 차단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차단을 해줄 수 있는 대리전선 역할을 북한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주 사업을 같이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적 사업이잖아요. 20, 30년 해야 되는 장기적 사업. 이런 걸 같이 하겠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사실상 북한을 준 군사기지화를 시켜놓고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그 소위 차단 그런 어떤 전선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 네. 뭐 이런 부분이고 중국은 그런 부분이 불편했지만 어떻든 북극도 최근에 어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정책을 어떻든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 북한은 이쪽 부분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고립돼 있다라고 보는 그런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요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닌 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우 전쟁 역시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형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미국과 이란의 문제에 대리전 형태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면이 많은데 지금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만약에 동북아에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이 그 대리전의 주체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북 문제로 번지게 되고 야 이게 뭐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이게 대리전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적대적 두 국가 우리 더 이상 민족 관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적대하는 두 국가일 뿐이야. 예. 라고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그런 전략적 기조를 선택했던 것도 사실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만약 민족 관계를 전제를 한다면은 같은 민족한테 핵을 겨눠? 예. 총뿌리를 겨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성립이 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논리가 되고 예. 너희 통일전선 논리가 결국 같은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거 아니었어? 근데 같은 민족 통일해야 될 민족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핵을 겨눠? 그 말이 돼?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소위 북한의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통일전선 논리와 소위 말하는 이제 핵 개발 논리가 충돌하는 거예요. 모순이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왜 깨야 되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민족이라는 굴레 없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억제력이 더 생기죠. 이제 우리 민족 관계 아니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핵을 사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북한은 더더욱 그것을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억제 효과를 누리려고 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절연함으로써 중국, 러시아한테도 우리 민족 관계 아니야. 더 이상 같은 민족도 같은 어떤 남북 관계라는 틀도 없으니까 나랑 이제 어떻든 전략적인 제휴, 전략적인 어떤 관계를 좀 더 전선 형태로 형성해도 돼.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선 형태로 같이 협력해도 돼라는 논리가 좀 더 가능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사실상 굉장히 실용적 방식으로 간 거죠. 민족이나 어떤 이런 관계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자신이 핵을 보유했다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예. 또 그 한편에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제재도 해제하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데 그걸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어딘가요? 한국입니다. 예. 항상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 비핵화를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 없다, 필요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죠. 그래서 가장 북한이 국가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를 반대하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한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국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의 국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 차원에서 보면은 얘랑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내서 완전히 남남인 것처럼 정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옆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나 쟤하고 완전히 관계 정리했으니까 나하고 이제 더 밀접하게 해도 크게 부담 없을 거야. 막 이런 이 식의 이제 접근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향후에 어떻든 이런 북한의 어떤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리전선화 뭐 또 내지는 일정하게 그런 미국과 대치하는 일종의 구도가 네.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게 대리전선까지 가는 어떤 전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긴장 국면은 더
진영간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경로들을 봤었을 때요. 북한은 본인들이 원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충실히 이행해 와서 공고히 해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에 따라서 북한의 친화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정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권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단기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루트나 프로세스가 부재한 상태고 그걸 북한도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한은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있는 거나 똑같고 미국도 프로세스가 단기간에 일괄되게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뭐 우리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우리도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 있다라는 제스처만 취하면서 시간 벌면서 여기까지 계속 끌고 오려는 게 본연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과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뭐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인데. 고맙습니다. 네. 예, 일단 저는 그 해석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편에 속하는데 일단 북한이 그 트럼프 행정부를 확실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건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어떤 무기를 막 실험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미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만한 무기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말이 미국 본토까지 가지 않는 거지 사실상 그 위력이라든가 그 무기 갖고 있는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문제적인 무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냐 짧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거리로 자기들에게 오는 무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만 단거리에 대해서는 자기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채우면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들을 계속 이제 쏜단 말이에요. 실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재래식 현대화도 굉장히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굳이 그 자극하는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언사도 잘 안 해요. 미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외교적 형식의 비난을 하지만 거친 언사도 안 해요. 예전에 막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안 해 아예. 그리고 적절하게 그냥 필요한 무기들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을 굳이 이 임기 동안 자극하지 않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에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재래식 현대화를 충분히 갖추고 그래서 자신의 자체적인 대미 대남 억제력을 최소한 10년 계획으로 더 갖춘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일정한 어떤 균형성을 찾겠다. 이런 이제 그 시간 벌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뭐 접촉을 살짝 하는 척하면서 뭐 약간 뭐 전략적 지위도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계속 만나달래. 맨날 좀 만나줘. 나름대로 일종의 전략적 지위가 공고해지는 거죠. 정보해지는 거. 예전에 뭐 그 회담도 정상회담도 사실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친서를 보내는데 뉴욕 채널 그래서 이제 유엔에 있는 그 미국의 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친서를 전달하려고 해도 미국이 전달하려고 해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그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필요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난 친서를 받거나 내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리. 지나치게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면서 가는 관리가 있고 한국 정부는 좀 달라요. 뭐냐면 한국 정부는 이제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와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심으로 가느냐 강압이나 압박 중심으로 가느냐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어 보이지만 실제 북한이 국익 차원을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비핵화를 진보 정부라고 해서 원치 않나요? 그래서 소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잖아요. 한미 동맹 강화 안 한다고 하나요? 아니네요. 더 강화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킬체인을 비롯해서 한국 국방력을 더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강화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더 강화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한 실제 자신이 불편해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 변화된 게 없이 그냥 대화로 뭔가 자꾸 얘기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보 정부랑 보수 정부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이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실제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다. 그냥 건드리지만 않으면 얘네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모드군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차가운 공존, 뜨겁게 대화하지도 않고 뜨겁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차갑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시간 벌기이기도 하고 굳이 마찰을 일으켜서 얘네들과 크게 소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어떤 개념인 거죠. 아, 그렇네요. 진짜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뭐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서는 대화냐 뭐 아니면 무시냐 뭐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는 똑같았었던 것이 진짜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새 정부에서도 북한 문제는 비핵화가 원칙일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공고히 할 것을 분명히 선언할 게 분명해 보이고 우리 자주 국방력도 높일 게 또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우리도 뭔가 진화 발전된 전략 전술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는 그렇다면 북한이 저 지경까지 됐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어떻게 좀 거듭난 전략 전술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의 관점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실제 어떤 실행 가능한 현실 가능한 모델의 측면이 있는데 이 구상의 측면, 그러니까 소위 생각의 측면에서 본다, 인식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정책,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 정책을 어떻게 짜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정권 출범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보통 국가 안보 전략 관련된 책자들이 나와요. 정부에서 이제 마련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마련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주요 업무 과업들을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핵심이 그거죠. 어떻든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겠다.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국방력 강화하겠다. 그 국제관계 국제 협력을 하겠다. 이 네 개 틀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따지고 보면 외교, 국방, 통일 부서에 각각 자기 업무 영역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실 묶어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우리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정해놓은 건데 예를 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 북한이 수용 안 하면 그냥 실패한 정책이 되죠. 다 마찬가지. 한미 동맹만 그나마 이제 뭐 매일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나 성과라기보다 그냥 상수 개념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목표는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략적으로 지금 어디가 취약하지? 근데 그 취약한 지점은 그냥 단일 소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경제 안보와 뭐 국방 안보가 연계돼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동원돼야 되지? 남북 관계를 동원해야 되나? 아니면 한미 관계를 좀 더 동원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수단들이 강구돼야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냥 수단을 몇 개 나열해 놓고 그게 마치 목표처럼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북한이 수용 안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마는. 근데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이제 북한도 심지어 지금 전략적 안정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보다 더 전략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확장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소재주의에 머물러 있고 지나치게 이제 전략적인 전체적인 구도, 종합적 구도를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안정의 관점, 전략적 구도를 볼 수 있는 관점에 일단 설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그런 관점을 보면은 북핵 문제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갖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북한의 핵에 관련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노력에는 그것을 뭐 비핵화하기 위해서 가는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차적인 뭐 동결을 위해 가는 노력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연성이 생기죠. 이제 그렇게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인 취약성들을 발굴해내고 그 취약성들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좀 보는 유기적인 어떤 그 구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 이제 실행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비핵화나 원칙의 문턱은 정치적이에요, 이미. 정치적 프레임으로 돼 있죠. 이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면 보수로부터 엄청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한미 동맹 그 위기론까지 막 얘기를 하고 저렇게 비핵화를 안 하는 저런 정부는 완전히 빨갱이 정권, 뭐 좌파 정권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미 너무 동떨어졌어요. 현실은 이미 비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심지어 이제 비공개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비핵화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결부터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건 예.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다 일반적인 견해예요. 근데 그거 발언 잘못 전달했다가 언론도 공격이 나가고 오히려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조차 공격을 당할 정도. 우리 한국은 이미 너무 정치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현실이 계속 그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현실과 이 그 원칙을 좀 더 간격을 좁히고 일치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비핵화의 원칙은 유지한다고 치더라도 그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장기적인 구도로 설정을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만약에 1차적으로 동결 내지는 동결 이전에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가침이라는 어떤 조약이라도 네. 맺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장기화된 방식의 구조를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 한국형에 맞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적대하는 국가와도 어떻든 협력을 통해서 안보의 그 위협을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협력 안보거든요. 예. 협력해서 안보 위협을 감소시킨다. 예. 그런 한국형의 협력 안보라는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소재주의적이고 너무 분절적이죠. 그래서 한미 동맹은 강화하고 국방력은 강화하는데 여기서는 또 북핵을 비핵화를 하겠다고 예. 얘기하고 서로 이제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을 소재적으로 그냥 나열시켜 놓는 그러네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빨리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시키고 좀 더 종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부정해왔던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현실이 그 사이에 더더욱 공고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전향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이 현 정부에도 많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